신냉전의 서막, 미중 패권 경쟁, 불안한 미-중국의 미래. 54인의 석학, 46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6강.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가? 1978년에 개혁이 시작됐을 때부터 2018년까지 중국은 연평균 9.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세계은행이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예로 역사상 유일하다라고 평가할 정도의 성과다. 중국 경제는 2021년이 끝나갈 무렵에 강력한 역풍에 직면했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의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신규 해외 투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이자 세계 최대의 해외 투자국이다. 서구적 민주주의가 번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중국의 급성장은 뭔가 정상에서 벗어난 불편한 사례로 비친다. 근대 이후 일당 권위주의 체제가 지배하는 거대한 국가 경제 또한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많은 관찰자들에게 그 대답은 그럴 수도 있다. 이러한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가들이 있다. 그들은 중국 내에서 민주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국민들의 확신을 심어주고자 한다. 그들은 공산당의 권력 독점적 지배가 결국은 기대했던 바를 산출해냈음을 자랑한다. 스펙트럼의 반대편 끝에는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중국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은 자유주의적 가치에 빛이 발해지도록 만든다고 우려한다. 미국 민주주의 기금은 중국은 민주주의 정치제도 없이도 경제 발전에 성공한 나라로 비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집해 중국에 대항하려 한다. 이들이 보기에 중국은 이른바 샤프파워로 세계인들을 장악하려는 악의적이고 은밀한 시도를 하고 있다. 완전히 상반되는 두 집단이지만 중국 공산당 선전가들과 그 반대 집단은 특정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두 집단 모두 중국의 경제 성장이 권위주의적 지배에 유리한 특성을 증명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중국의 샤프파워를 비판하는 세력은 그 서사의 함의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은 중국의 흥기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실제로 그들은 그 서사가 가지는 몇 가지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기에 그 영향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공포를 느끼고 있다. 더구나 두 입장 모두 강대국 간의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즉,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가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느냐는 것이다. 이 거대한 무대에서 그리고 중국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수억 국민들의 행동과 삶의 체험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오랜 개혁의 굴곡진 길을 따라가 보면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들을 관찰해 보면 중국 자본주의의 성공 이면에 자리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비밀이라는 것들은 알고 보면 민주주의의 성공 요인과 다르지 않다. 바로 책임성, 경쟁, 권력 제한, 아래로부터의 참여, 그리고 기탄 없는 논쟁이다. 시장 개방 이후 덩샤오핑은 이러한 원리들, 즉 민주적 특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공산당 독재에 주입했다. 이로써 체제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촉진했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적 조건들이 수출 주도의 산업화를 통해 세계 경제로의 통합 과정과 조화롭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 성과가 폭발적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2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시진핑은 독재적 통치와 국가 통제 경제에 맞지 않는 덩샤오핑의 정책들을 다수 폐지했다. 이런 변화는 미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균열을 야기한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혼란과 비슷한 점이 있다. 달리 말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시진핑 체제의 중국과 트럼프 집권기에 미국은 민주주의의 동반 퇴행을 경험했다. 이러한 퇴행은 두 강대국 사이의 1인 중심 독재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경쟁이라는 새롭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빚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미국은 정상 상태로 복귀하였지만 국가주의적 포퓰리즘의 위험성은 여전하고 트럼프 같은 후보들이 장차 선거에서 재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49년 이후 세계의 중국.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공산당은 유일당으로 중국을 통치했다. 총선거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없었다. 공산당은 반대파, 저항 세력, 소수 종교 신도를 탄압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집권이 계속되는 동안 거버넌스의 성격은 극적으로 변화됐고 이에 따라 최소한 세 개의 중국이 존재하게 됐다. 마오쩌둥 통치하에 중국은 1인 지배의 독재국가였다. 마오쩌둥은 개인 숭배 체제를 수립,
자신을 무오류의 신과 같은 존재로 끌어올렸다. 현대 중국의 어떤 지도자도 마오쩌둥만큼의 사적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절대적 권위는 재난만 초래했을 뿐이었다. 대약 진운동 기간 동안 마오쩌둥의 반대파 숙청과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허황된 비전에 대한 탐닉은 3천만 명의 국민이 굶어 죽는 사태로 끝났다. 그 뒤 마오쩌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급진적인 추종자들로 하여금 경쟁자와 국가 관료들을 난폭하게 공격하도록 선동했다. 마오쩌둥 사망 이후 권좌에 오른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숭배 정책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었기에 권력은 반드시 견제돼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경제 자유화뿐만 아니라 중대한 정치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서구의 비평가들이 바라거나 예상했던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덩샤오핑은 다당제 선거제도 대신 집단 지도체제, 권력 승계의 제도와 최고 권력자의 임기 제한을 도입했다. 그는 기존의 교조주의를 중국 전래의 가르침인 실사굿이나 흰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흥묘백묘론에서 찾을 수 있는 실용주의로 대체했다. 그는 또한 개인 숭배를 배척했다. 이처럼 덩샤오핑은 지금에 번영하는 중국의 중요한 설계자이지만 중국의 백위안 지폐에는 여전히 마오쩌둥 초상이 그려져 있다. 덩샤오핑 집권기 동안 중국은 소위 계획된 측흥주의라고 불리는 수용성 있는 통치 시스템을 실행했다. 이 시스템에서 중국 정부는 독재자에서 지휘자로 탈바꿈했고 권력을 지방정부로 위임해 서로 경제 성과를 두고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가와 지방 관료들이 동반 관계를 이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게 했다. 그 결과는 결코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서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시기에 따라 다르게 진화한 다양한 중국 모델들을 창출했다. 덩샤오핑 체제하에서의 개혁 과정들을 충실하게 분석해보면 중국 모델에 대한 추상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설명을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충실히 살아온 대중들에게 더 관심을 쏟아야 하는 필요성을 알게 된다. 연구 과정에서 필자가 인터뷰했던 인상적인 인물 하나는 부동산 거물이었다. 마오쩌둥 시기에 가난한 농민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내내 배고픔에 시달렸다. 성인이 돼 군에서 제대한 그는 작은 시골 지역으로 이사해 하급 공직자가 됐다. 그러나 상사와의 가벼운 말다툼 후에 홧김에 일을 그만뒀다. 장사에 뛰어든 그는 평생 노력을 통해 50만 위안을 벌겠다는 꿈을 품었다. 놀랍게도 그는 그 돈을 단 1년 만에 벌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야기들은 중국을 빈곤에서 탈출시킨 것, 겨우 한 세대 만에 중국을 중간소득 국가로 끌어올린 것은 위로부터의 통제가 아니라 부에 대한 개인적 야망이었음을 말해준다. 전자상거래 같은 중국 경제의 가장 성공적인 요소들은 민간 영역에서 출현했으며 중앙의 기획자들은 이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봤을 뿐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놀라운 성장 과정이 온통 장밋빛만은 아니었다. 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된 부동산 거부들이 있는 반면 헐값에 개발자들에게 땅을 팔아야 하는 농민들, 최저임금을 받고 고통스럽게 일하는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있다. 19세기 미국의 대호황기가 그랬듯이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부패와 불평등과 금융위기 등을 가져온다. 2012년 시진핑이 최고 권력자에 올랐을 때 그는 대호황기의 중국을 이어받았다. 그의 전임자들과 비교해보면 시진핑은 더 부유하고 더 강력한 국가를 통치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그 역시 정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 평등과 정의라는 공산당이 근본적 사명을 되살리겠다는 맹세 아래 그는 부패와의 전쟁과 빈곤 퇴치라는 두 가지 중요한 국내 정책을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2021년이 끝나가던 몇 달 동안 시진핑은 더 대담하게 움직였다. 자본주의에 따르기 마련인 일부 병폐에 전면적인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는 거대한 첨단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부유한 명사들을 처벌하며 부동산 영역에서 과도한 채무를 단속했다. 같이 잘 살자는 뜻의 공동부유라는 시진핑의 슬로건은 가장 최신의 시대 정신이 됐다. 시대적 도전과 개인적 야심에 의해 고무된 시진핑은 힘으로 밀어붙여 중국판 개혁 시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또한 시진핑의 집권은 중국 정치와 경제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덩샤오핑이 정착시킨 자유주의적 규범을 차례차례 폐지하는 중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시진핑은 이데올로기적 통합과 정치적 자유 탄압으로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사적 영역을 희생하면서 국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외교 정책의 영역에서는
덩샤오핑의 기본 원칙인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일만 하자를 저버리고 세계 최고의 지도 국가가 되겠다는 원대한 야심을 추구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하에서 중국은 다소 제한된 권력과 제한된 1인 중심성 덕에 얼마간 순화됐던 일당 독재 체제에서 다시 퇴보하고 있다. 시진핑은 이미 당의 조타수로 추앙받고 있는데 이는 한때 마오쩌둥을 칭송하는 단어였다. 그러나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아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혁명에 참여하라는 선동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절대적인 통제와 질서를 요구한다. 동시에 자본주의적 번영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시진핑의 딜레마는 충돌 없이도 자유시장과 사적 기업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이다. 덩샤오핑이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면 시진핑은 중국을 강하고 깨끗하며 공정한 국가로 만들려 한다.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기. 중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는 시진핑이 가진 야심의 일환으로 그는 중국인들에게 중국 이야기를 훌륭하게 말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미디어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놀라운 성취에 대한 찬양으로 시진핑의 분명한 메시지에 화답했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 중국 중앙텔레비전 CCTV에서 제작한 나의 조국 만세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허세에 찬 이 작품은 중국의 다리, 댐, 고속도로, 마천루 등을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좀 더 소프트 파워적인 영역에서는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유교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중국 공산당의 능력주의를 찬양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러한 선전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국영 매체들은 외견상 이 같은 중국의 특성에 감명받은 듯한 방문객들의 발언을 자랑스럽게 보도하고 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순진한 지지자들을 매료시킬 수는 있겠지만 서구적인 시각에서 중국 모델은 권위주의 체제와 하향식 투자를 의미할 뿐이다.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강박적 자랑은 물리적인 외양이 외국인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의 산물이다. 능력주의에 대한 찬사는 시진핑 스스로가 비판했던 중국의 심각한 부패 위기와도 모순된다. 이러한 선전은 충만한 자신감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꼴이다. 진정한 자신감은 위력이나 신화가 아니라 가치와 현실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중국의 선전가들이나 서구의 비판자들 모두 중국 발전에 대한 가장 단순한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민주적 전환을 추진한 덩샤오핑 체제하에서 번영했다. 또한 중국의 경제 발전은 서구 강대국들의 성장기와 마찬가지로 많은 비용과 리스크를 안고 있다. 단순히 강력한 권위주의적 지배의 효과로 중국의 발전을 해석하고 싶어 하는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발전 과정에서 전개된 이념, 통치 방식, 경제 경영 방식 등의 심층적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오쩌둥 체제에서 중국이 저질렀던 과오를 똑같이 반복할 위험이 있다. 예컨대 환경 위험과 같은 중국의 기회비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중국의 고도성장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게 되면 언젠가는 똑같은 비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해 산업화와 환경오염 우선, 환경 정화는 나중에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한다면 대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다.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경쟁을 두고 독재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싸움이라고 틀 지었다. 2021년 3월의 첫 번째 언론회견에서 바이든은 예측하건대 장차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은 독재 혹은 민주주의 중에서 무엇이 성공했는지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중대한 문제이며 그 경쟁 상대가 꼭 중국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했던 점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 중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쪽 나라의 악당들과 반대편 나라의 영웅들이 벌이는 싸움은 아니다. 진짜 싸움은 한편에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미국인들과 중국인들이, 다른 한편에는 현실 속에서 그런 가치들을 위축시키려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다. 각 팀은 비록 내부에서 더 큰 적들과 싸우면서도 상대편과의 싸움을 그만두지 않는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기에는 자유시장 민주주의와 공산당 독재라는 명확한 전선이 존재했지만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두 국가 모두 그런 단순한 이분법으로 규정될 수 없다. 이는 전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복수의 정당, 개인적 자유에 대한 법적인 보호 등으로 정의되는 체제 유형으로서 민주주의는 독립적 사고, 아래로부터의 참여 등을 포함해 민주적 특성이라고 부르는 것들과는 구별돼야 한다. 이들은 잘 기능하는 민주주의가 줄 수 있는 혜택들이다. 덩샤오핑이 1978년 연설에서 그의 동지들에게 정신을 자유롭게 해방하라, 백화제방, 자기 의견을 솔직 과감하게 표현하라, 백가쟁명고 외쳤을 때
이는 민주적 특성을 주입하려는 시도가 녹아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체제는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였다. 그가 추진한 개혁들은 형식적 민주주의 관점에 입각한 서구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쳤다. 하지만 그 개혁들은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민주적 퇴행은 선거 민주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시진핑 체제하에 중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덩샤오핑 시대가 민주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나의 주장이 시진핑 통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를 특징 지으면서 버락 오바마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오류다. 실제로 시진핑은 자유화를 역행시키고 있다. 태평양 반대편에서 트럼프, 그리고 그가 대변하는 국수주의적 국가주의자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독재적 특성을 끌어들였다. 트럼프는 관료체제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자기 사업의 수익에 활용했으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뒤엎기 위해 봉기를 선동했다. 어떤 외국의 독재자도 트럼프와 그의 추종자들처럼 미국의 의회와 소중한 민주적 전통을 문자 그대로 짓밟은 적은 없었다.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는 것은 오류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가장 광적인 지지자 중 일부는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2020년에 도둑맞은 선거라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들은 비록 트럼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처럼 행동할지라도 오직 트럼프만이 중국을 독재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만큼 강경한 지도자라고 믿는다. 세계 무대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중국의 권위주의를 맹공격했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그에 못지않은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이러한 그들의 위선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뿐이었다. 비슷하게 중국의 샤프 파워에 대한 과잉 행동들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편집증을 불러오며 그에 따라 미국 내 아시아인들에 대한 의심이 늘어나는 등의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민주적 원칙을 훼손한다. 세상이 복합적인 총체임을 수용한다는 것은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기회도 부여해준다. 중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대신에 미국 정치인들은 덩샤오핑 체제의 중국이 부분적으로 정치적 자유화를 추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시진핑의 중국은 그렇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정치적 자유가 주는 본질적인 혜택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권위주의적 중국이 번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앤 마리 슬로터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세계를 다시 이끌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는 과거의 오류와 심각한 균열을 명확히 시인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정직함이야말로 기만에 찬 과거와 맞서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자유사회인 미국을 구분 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이 상상했던 미래의 논문을 쓰는 자녀나 손자들은 우리의 시대를 모호함의 시기로 회고할 것이다. 덩샤오핑은 민주적 특성들이 단일 정당 체제에서도 이식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트럼프는 권위주의 세력이 성숙한 민주주의도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러한 기괴한 혼합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깃발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깊게 통찰하면서 민주주의의 실천과 실체를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6강.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가? 이었습니다.